안녕하세요.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황수경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고어 후보는 공화당의 부시 후보보다 유권자들에게 54만여 표를 더 얻고도 대선에서는 지게 됩니다. 어떻게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미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야 그야말로 지대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우선 지금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정치 형태들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벌써 굉장히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먼저 이제 시도한 나라라고도 볼 수 있고,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라는 것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대단히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제도 사실 미국이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에게 소개해준 그런 제도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체로 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정치제도가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알고 보면 굉장히 다른 나라입니다. 우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도 우리하고는 다르게 선거인단이 이렇게 이제 선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나라의 의회 제도를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 단원제다 보니까 그냥 국회의원 300명을 하나의 이제 단일한 국회 내에서 비례대표제와 지역 대표제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영국처럼 의회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상원과 그다음에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한테는 생소한 그런 제도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단일 민족 국가인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갖다 이야기할 때 흔히 그냥 스테이트 그러고 말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게 나라들이란 뜻 아닙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은 여러 개의 스테이트니까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는, 그것도 50개나 되는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연방제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의 독립돼 있는 50개의 국가가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정치 체제를 이룬다는 점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그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을 굉장히 중시한다. 이거는 우리가 참 많이 배우고 또 강조됐던 그런 바인데, 그런데 왜 그 많은 그 정부의 형태들 가운데 그 양원제, 네, 그리고 연방제를 택하게 되는, 역시 그 독립전쟁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요, 교수님? 네, 그렇죠. 네. 사실 미국이란 나라의 그 정치적 시스템을 이해하려면은, 네.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 처음 헌법이 만들어지던 그때를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그 아시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가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사실 1600년대 말부터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식민 모국이었던 영국에서 그 왕의 어떤 그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네. 전쟁 수행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세금들을 막 때리고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이라든지 스탬프 액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고 있던 거를 영국이 이렇게 억압하면서 우리도 우리 대표를 뽑고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네. 이제 이런 원칙을 이제 만들면서 독립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독립전쟁 하면서부터도 사실 굉장히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영국을 잘 달래서
예전처럼 잘 지내는 게 좋냐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급진적인 생각은 사실 없었는데 네. 그 타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카먼 센스라는 상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 사람이 미국 독립은 인류 문명사적 어떤 조류다. 이거는 새로운 사조다. 라고 하면서 미국 사람들을 조금 동원하기 시작하죠. 영국의 그 왕정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고 독립된 네. 나라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어떤 나라가 효율적으로 굴러가야 될 거고, 네. 근데 효율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중앙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 정부의 힘이 너무 커지면 그거는 또 옛날 자기네들이 고생하던 그런 옛날 영국 시대 왕정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딜레마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도 일단은 의회한테 많은 이제 권리를 주고, 그래서 미국 헌법도 보시면은 이제 아티클 1에 1조에 이제 의회부터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제는 아티클 2에 요만큼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미국 의회에다가 많은 권한을 줘서 네. 하는데, 사실 1781년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첫 번째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죠. 그러니까 센트럴 거버먼트 중앙정부를 만들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중앙정부가 전제정, 소위 그 포갑적인 정부 형태는 안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고안해낸 게 사실 그 대통령제고,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조지 워싱턴이 없었으면 미국의 대통령제가 불가능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말수가 없고 정치적 색채가 약하고, 그 다음에 독립혁명에 이끌었던 총사령관이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 자식이 없었어요. 조지 워싱턴한테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후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시키자. 네. 그렇지만 하원도 만들고 상원도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긴 한데 이 효율성을 넘어서서 어떤 독재나 어떤 억압적인 정부 형태로는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민했던 그 고심 끝에. 네, 결과물이 사실은 연방제와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그 미국 선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선거야말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만 이 또 원칙을 들여다보면 사실 미국 초기 선거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참 안 지켜진 거예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선거에는 4대 원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 보통선거, 평등, 직접 비밀선거. 예.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이 선거의 원칙, 그리고 뭐 민주주의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미국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시작부터는 이 원칙들이 다 지켜지진 않았다고 하죠. 건국 초기에는 21세 이상의 백인 남성들 중에서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인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흑인들도 형식적으로는 1870년 정도부터 투표권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1965년 정도 되어야만 투표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네요. 네. 여성들도 1920년 정도 돼야 보통선거에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국이 맞나 할 정도로 새롭게 좀 배우게 된 게 참 많은데, 선거 그 제도도, 그다음에 뭐 의원들의 임기도 나라만큼이나 참 다채로워요.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13개의 주였기 때문에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제 지역구를 만들어서, 그 당시는 뭐 지역구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지역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처음 독립할 때는 텍사스도 없었고 네. 캘리포니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1911년부터 사실 미국 하원의 정수는 435명으로 고정을 해놓습니다. 네. 10년마다 이제 그 센서스라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주로 이 북동부 쪽, 뉴욕, 또 뭐 이 오하이오 이런 쪽에 인구가 조금 줄고 있고요. 남부 쪽에 그다음에 서부 조금 해가지고 인구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10년마다 이 435를 가지고 뉴욕에서 한 석을 뺏어오면 이 그 뭐 플로리다 한 석을 주고,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상쇄될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435명의 이제 그 하원 의원 그 정수를 유지하고 있죠. 2년에 한 번씩 이제 하원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고, 상원은 임기를 6년을 줍니다. 6년을 주는데
2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냐면 상원의원 100명 중에 3분의 1을 다시 뽑아요. 근데 상원의원. 네, 상원의원. 네, 네. 3분의 1이니까 대략 뭐 33명, 34명 정도 되는데 그 33명, 34명 정도 플러스 하원 전체 435명은 2년마다 이제 선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789년 첫 해에 이제 그 제비뽑기를 했어요. 상원의원들 13개 주니까 26명이었겠죠. 예, 26명을 놓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운이 없던 사람은 상원의원 되자마자 2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 억울하게. 네. 뭐 할 수 없죠. 근데 운 좋게 잘 뽑은 사람 6년 다 한 거고. 네, 그래서 네. 2년, 4년, 6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2년 있다가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6년 임기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첩적인 의미의 선거 제도가 있어요. 복잡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보면은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완전히 한편의 그 흥미진진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드는데 내년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열띤 경쟁에 이미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입니까? 저는 올해인 줄 알았어요. 벌써 이미 나올 후보들 다 나와 그러니까요. 있고, 뭐 벌써 저 TV 토론까지 벌어지는 거는 이건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가서나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선거의 나라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민주주의가 역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제도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사실 지금까지 43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대통령은 거의 그 색깔이 단일했다고 합니다. 보통 와스프라고 하는데 네.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해가지고 백인이라 해야 되고 네. 그것도 백인 중에서도 앵글로색슨이니까 영국의 직계 그렇죠. 라야 되고 프로테스탄트라는 거는 개신교죠. 그러니까 가톨릭도 아니고 개신교 신자.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남성. 이게 남성은 지금까지는 절대적이었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더 이제 초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네. 우리가 참 그걸 여러 차례 배웠는데도 또 그럼요.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를 뭐 직선이냐 간선이냐 이게 네, 도대체 네. 헷갈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저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제 11월 8일이 이제 대선 날인데 네. 대선 날이 되면은 이제 그 각 투표소에 가가지고 투표를 할 때 투표 용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 후보 이름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직접 네. 투표, 그렇게 따지면 직접 선거죠, 사실은. 같은데. 네, 직접 선거인데 네. 이게 그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보팅을 사람 머릿수를 따져가지고 뭐 151만 대 뭐 149만 151만의 승 이렇게 하면 간편할 텐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주마다 그 할당되어 있는 소위 그 선거인단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 선거인단 수를 어떻게 정하냐면 하원의원 숫자 플러스 상원의원 숫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상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이고 하원은 435명이니까 100 더하기 435면 535 네. 거기다 워싱턴 DC 대표를 3명을 넣어서 네. 그래서 538명이고 거기에 과반수를 이제 얻으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과반수는 270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를 네. 몇 개 이렇게 묶어서 이기면 대통령 당선이 되는 거예요. 빅 L 띠올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미국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 L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저쪽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뭐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으로는 미시시피, 알라바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가는 주들이 있는데 이 주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들은 레드 스테이트라고 하면 빨간 주는 보수주고 파란 주는 이제 민주당 진보주라고 하는데 요 빅 L만 이기면 나머지는 한 몇 군데서만 이겨도 대통령 당선이 된다.
전국적으로 일단 투표를 한 다음에 12월 달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를 뽑지만 네. 대통령 후보를 뽑아서 만약에 텍사스 주에서 네. 예를 들면 오바마하고 람니하고 붙었는데 오바마가 한 표라도 더 이기면 텍사스 주에 할당되어 있는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거죠. 네. 이 30몇 명이 12월 달에 워싱턴 DC를 가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선거인단은 이미 나는 누구 지지라고 다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고스란히 가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를 이제 람니가 이겼으니까 텍사스에 할당되어 있는 모든 선거인단들은 워싱턴에 가가지고 람니를 찍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270명이 넘어가면 당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러지게 되는지, 그 대통령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조금 그 단계별로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익스플로러터리 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탐색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내 지지도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뭘로 삼냐면 돈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얼마나 걷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네. 후원금이 많이 걷히면 내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후보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출마 선언.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차원은 그렇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2016년 지금 이제 대선이니까 한 1년 반, 2년 전 정도에 후보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후보 토론 대회 같은 거는 미리 무슨 그 지난 8월 달에도 팍스 뉴스에서 먼저 한번 했고요. 얼마 전에 CNN에서도 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각자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 선거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는 곳은 아이오와라는 주에서 미국의 중부에 있는 곳인데 주로 농업이 주고 그다음에 기독교도들이 많고 백인들이 많은 네.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하는데 그걸 코커스라고 합니다. 네. 이제 2016년 1월 한 말 정도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먼저 후보들끼리 한번 경쟁해서 아이오와주를 누가 이겼는지를 한번 이제 거기서 결판을 내고 그 다음에는 뉴햄셔라는 주로 갑니다. 거기는 동부에 있고 약간 더 리버럴하고 조금 더 진보적이에요. 네. 여기에 가서 한번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갑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남부에 있고 굉장히 또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 주의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오와하고 뉴햄셔는 먼저 하는데 아이오와는 코커스라고 그러고 네. 사실 그 코커스 제도도 굉장히 설명드리면 재밌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벽에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투표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무슨 반상회 하듯이 사회자가 있고 네. 예를 들면 뭐 제프씨 지지하는 사람 저쪽 벽에 가서 쓰세요. 어머. 굉장히 소규모로 네. 굉장히 리테일 팔로틱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2016년 2월쯤에 굉장히 많은 주들이 동시에 그 후보를 뽑는 화요일이 있어요. 그걸 슈퍼 투스데이라고 하고 대충 그 정도 지나고 나면 윤곽이 드러나죠. 자, 이번에는 그 상하원 선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의원들의 임기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정치 제도에서도 가장 우리하고 다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네. 이제 그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데 우선 우선 자격 요건부터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35세 이상이면은 상원은 30세 이상, 네. 하원 의원은 25세 이상 이렇게 규정돼 있고 상원 의원은 이제 임기가 6년이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좀 국정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죠. 그런데 하원 의원은 2년밖에 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해 보면 그 선거 준비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상원과 하원은 그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궁금한 거는 도대체 이 상원과 하원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구성이 됐을까? 일단 우선 영국의 제도를 좀 이제 도입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왜 이런 그 양원제가 필요한지 그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 도대체 상원을 왜 만든 겁니까? 그 상원 만든 걸 사실 우리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타머스 제퍼슨이 굉장히 똑같은 질문을 가졌어요. 아, 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왜냐하면 제퍼슨은 헌법 만들 때 프랑스 대사로 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거기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워싱턴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왜 상원이라는 걸 만든 겁니까?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이 했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왜 그 뜨거운 커피를 그 컵 받침 위에다 놓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네. 제퍼슨이 그건 좀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워싱턴 말이 상원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다. 그 네. 당시 하원 의원들은 소위 그 못 배우고 무식한 그 미국 민중들을 네. 대표하는 집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를 급진적으로 끌고 간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을 만들면 상원에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완충시키고, 자제시키고 네. 완충하는 역할이 필요하니까 상원을 만들자. 그리고 상원의 또 하나는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보좌하는 혹은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도 해줘야 되고, 조약을 체결해 오면 조약을 비준도 해줘야 되고, 네. 이런 역할을 상원에다 갖다 이제 붙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참 그 재밌는 게 어쨌든 이 선거, 그러니까 의원들의 그 재선율이 그렇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상하원 의원들의 재선율이 네. 90%를 넘는 와. 거예요. 엄청나네요. 91%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기를 따져봤어요. 네. 그래서 하원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기가 10년이 넘고요. 그리고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13.4년이나 된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기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뭐 선거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최장기 의원은 존 딩겔이라는 미시건주 의원이 있었는데 네. 놀라지 마십시오. 예. 30년이 아니고요. 네. 30선을 했어요. 30선. 30선. 이제 60년 한 거예요. 10년 평생을 의원으로 계신 거예요. 정신으로 평생을. 해서 보니 네. 그러게요. 계속 당선되면서 네. 30선을 했다 그래요. 아. 심지어는 그가 임기를 하고 있을 때 네. 바뀐 대통령이 10명이에요. 와. 대통령이 바뀐 것만. 그렇게 따지면 6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면서 계속 지지를 이어갔는가. 그래서 은퇴할 때는 나름 계속 꾸준한 지지를 받았고 네. 그리고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은퇴를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남아있으면 좋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선율이 90%를 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인들에게 의회 신뢰도는 한 30%밖에 안 되는 모습 보니까 그렇군요. 좀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하죠. 네. 네, 의정 이런 활동을 문제들이-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신뢰는 그렇게 높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임기를 좀 제한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연임을 계속 인정하지 말고 좀 다소 제한을 걸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정당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 그 대통령 선거할 때나 뭐 평상시에도 민주당, 공화당 말고는 다른 당은 별로 들어보질 않았는데 진짜 다른 당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뭐 소수 정당도 있는 모양이에요. 요번에 민주당 그 대선 이 가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 의원도 아닌데 민주당 소속도 아닌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데모크라틱 인디펜던트라는 그 뭐 하나의 어떤 정당 뭐 소속이라고 하네요. 보통 우리는 그냥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있는 거죠. 하지만 소수 정당으로 나와서는 대통령으로는 당선될 수 없는 미국의 양당제가 그렇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런 그 양당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제는 유럽 시기의 보수당과 개혁정당, 보수와 진보 이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의 그 선거와 정당 제도가 민주주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한 번씩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떤 정당 시스템, 그러니까 두 정당이 굉장히 다른 그런 정당 시스템이 좋은 건지, 아니면 두 정당이 타협의 여지가 큰 이런 정당 시스템이 좋은 건지. 그러니까 두 정당의 타협 여지가 크면 두 정당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제3정당에 대한 수요가 또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답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어떤 사회 경제적인,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슈들을 풀어나가는데 어떤 정당 시스템이 가장 좋으냐를
국민들이 고민하고 국민들이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 미국의 선거제도, 정당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게 살펴보면서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 고민과 또 갈등과 또 조율의 흔적인지를 또 새삼스레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도 내년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진정 국민을 위한 대표를 선출하는 길이 어떤 건지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들이 각각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독일의 이런 형태가 자리 잡은 건 역시 역사적인 배경이 좀 영향을 미쳤겠죠. 의원 내각제 성장 배경으로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결국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갖고 있는 제도적 문제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현재의 독일 정치 체제가 탄생을 합니다.